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기업 민사분쟁 대응 실무인데요.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사분쟁에 대한 대응에 대한 실무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신 실무자분들 또는 청년 변호사 또는 법무사분들 또는 이 강의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기업 민사분쟁 대응 실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쟁이라고 하면 기업이 활동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말하는데, 크게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민사, 상사, 직접재산권 분쟁, 형사사건, 또 행정사건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제가 편의적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민사, 상사, 직접재산권 분쟁을 크게 보면 민사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분류를 이렇게 다시 민사, 상사, 직접재산권 분쟁으로 해놓은 것은 상사와 직접재산권 분쟁은 조금 특별해서 제가 따로 해놨고요. 크게 넓게 보면 이제 민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제 다 이렇게 민사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절차, 그 다음에 실무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업 민사 분쟁이라고 하면 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인 간에 관한 다툼, 이해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원인은 계약 또는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으로 발생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결 방안은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전적, 사후적입니다. 하나는 사전적, 그 다음 이제 사후적인데, 이 사전적 또는 예방적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법은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기업 내에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잘 해놔야지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그 기업에서 리소스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사실 기업에서는 이런 걸 잘 해야지만 돋보일 수 있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거보다는 나중에 사후적 교정적 해결 방안을 잘 해야지만 법무팀이 좀 돋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도 이제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 구축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 보고 있고요.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이렇게 사후적, 교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합의와 재판 중심으로 볼 것입니다. 크게 이제 기업 민사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분쟁이 당사자, 원고, 피고 이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 시작됐을 때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을 또는 받기도 하겠죠. 이 이유는 나중에 그 분쟁이 실제로 재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증거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받을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채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이 만약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합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합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제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합의가 잘 안 되면 이제 소송 외적으로 조정 또는 중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죠. 이 소송에는 보존소송, 가압류 가처분들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다 무사히 끝나게 되면 받을 돈이 있거나 아니면 채무 이행 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집행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촉구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은 내용 증명 합의, 그다음에 조정 중재 또는 소송까지고요. 요 이후에 집행이나 소송 비용 부분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지금 여기 센터에서 보니까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좋은 강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까지만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내용 증명을 보면 그 내용 증명이 무엇이라는 것은 제가 써놨기는 했지만 이건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우체국에 가시면 이렇게 등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창구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세 부를 복사를 해서 하나는 상대방으로 보내고 하나는 저희가 갖고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 사실, 발송 일자 또는 전달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착각하시는 것 중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게 사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내용을 이제 사실, 발송했다는 사실, 또 언제 발송됐느냐, 또 언제 전달 받았느냐 이런 것까지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또는 해제하겠다 또는 채무이행의 이행 및 독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고요. 물론 계약 해지나 해지 통보를 반드시 내용 증명을 해야 되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서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증명이 있어서 이게 회사의 진정 의사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 기능을 보면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즉 권리 행사를 했다는 의사 표시를 볼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계약 해지 또는 채무 이행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증거 확보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 물품을 제공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것을 사실을 적시해서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 확보 수단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한테 좀 유리한 입증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그런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용 증명으로 보내진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계약이 없다, 또는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 우리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런 반대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죠.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제 소멸시효, 즉 우리 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권의 시효가 진행되는 걸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한 것이 내용 증명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내용은 육하 원칙에 따라 하는데 간결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하거나 너무 이제 배경 설명을 오래 하게 되면 이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보면 나중에 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서로 이제 주장이나 입증들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형식은 공문이고 회사 직인이 있어야지 의사표시가 제대로 된 것이죠. 이런 회사 직인이 없거나 회사 이름이 없으면 이게 회사의 의사표시인지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게 되는 거고요. 내용증명 양식이 제가 옆에 봤지만 이거는 그냥 양식일 뿐이고 중요한 건 수신인과 발신인이 있어야 되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업체명, 그 다음 주소가 확실히 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쓴 거는 이제 물품 구입 내역인데 계약 일자는 언제고, 물품은 뭐고, 계약금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내는 이유가 뭔지를 이 사유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고받았던 업체 직원이 있다면 여기 참조해서 업체 직원 직함이랑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또는 받았을 때 서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 그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분쟁의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할 때는 물론 당연히 당사자가 기재가 되어야 되겠고요.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되고, 만약에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도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을 만큼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조금 개인정보들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개인인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도만 적어도 특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 내용은 역시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육하 원칙, 그 다음에 합의 대상, 그 다음에
금액이 측정되는 게 좋겠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로 인해 민사, 형사, 기타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합의서의 책임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나중에 또 소송이나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 유무를 명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보면 책임 유무를 명확하지 않고 그냥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했을 때 나중에 이 합의서가 뭐 이의 제기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나중에 또 다른 뭐 행정청이나 제3자가 또 이의 제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책임을 당사자가 누군가 지도록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유무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확실히 만약에 제가 회사의 담당자라고 하면 저희가 받을 돈이 있다. 그럼 상대방한테 책임 유무를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제가 돈을 줘야 되겠다. 책임이 있는 분 업무 담당자라고 하면 이 책임 유무를 좀 불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회사라고 하면 그 대표이사가 공동대표 2명 이상이다. 그럼 공동대표인지 각자 대표인지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대표라고 하면 공동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중에 한 명만 들어간 경우에 회사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상대방이 다투거나 제3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두 명이 공동대표라고 하면 공동대표 모두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만약에 대표자가 여러 명인데 각자 대표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분만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의사가 확실하기 위해서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법인인감증명서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없다라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 서명 날인, 당사자 기재,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면 그것으로서 합의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좀 의사표시를 명확하기 위해서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있으면 뭐 좀 의사표시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좀 유의사항이 또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이제 많이 적용됩니다. 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약간 주의하실 게 만약에 친고죄 판례가 중에 친고죄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권은 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고소하기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고소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 이후에 계속 똑같은 판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즉 친고죄에 있어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 포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그 고소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수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문구를 작성하더라도 나중에 윗분들 회사에게는 그럼 나중에 상대방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네, 그 고소는 제기할 수 없고요. 나중에 뭐 이건 각하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구가 있더라도 고소는 유효하게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권 사전 포기가 해석되지 않으므로 추후 피해자는 고소 가능하다라고 경영진에게 반드시 말씀을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다만 뭐 이런 문구가 있고 합의가 됐다는 것은 수사 절차상에 당연히 반영이 되고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죠. 반대로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고소를 할 수 없겠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 나중에 이 합의된 내용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합의되는 과정, 배경들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 참석자 명단 또는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한테 회람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까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합의서에 대해서 유효, 무효를 다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 강박이다, 아니면 속았다, 사기다 이런 경우에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이게 이제 뭐 사기나 아니면 다른 강박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녹음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들이 만났을 때 요새는 녹음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상대방이 녹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핸드폰도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상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하시면서 협상에 임하고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서로 이제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핸드폰을 서로 꺼놓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음 회의록 작성 합의서 작성하실 때 주의하시고 회의록 작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게 소송으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송 외의 방법, 조정 중재로 갈 것이냐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실 때 어떻게 회사에서 생각하실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비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빨리 끝내고 싶다 라고 싶으면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송 외 조정으로. 그리고 관련 법에서 굉장히 많은 관련 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의 조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련 법률을 보면 이제 소비자보호법에 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보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뭐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기업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소비자와의 분쟁, 콘텐츠 분쟁은 소비자 또는 기업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벤더 이런 경우에 이제 콘텐츠 분쟁 조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는 이제 그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제3자 또는 소비자 등이 될 수 있겠고요. 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주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분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이렇게 밑에 써놓은 거는 분쟁 조정 대상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하시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고요.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또 구속 조건부 거래, 또 사업활동 방해, 요에 해당하는 거래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분쟁 조정을 걸어왔을 때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요거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뭐 그게 유리하겠다 그러면 분쟁 조정에 응해도 되는데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게 또 주의사항이 있냐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남겨둘 것이냐 어떨 것이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서로 상대방이 원하면 책임 유무를 좀 불명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 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정에 대해서 효과는 조정 수락을 하면 관련 법률에서 효력은 법원의 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판력도 생기게 되고요. 이걸로 집행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한 번 기일 잡히는데 2, 3주 정도 기일이 잡히고요.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어 끝나는 데 있어서 뭐 짧게는 6개월, 길면은 뭐 1심만 하더라도 짧게는 뭐 6개월, 길면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해보면 확실히 비용과 시간은 절약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소송 절차와 관련 상관없이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 절차나 이런 증거나 이런 소명 자료들이 좀 자유롭게 서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시간에 대해서 좀 약간 구애를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잡히게 되면 실제로 변론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상대방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으로 가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한 구애를 좀 적게 받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려해 볼 만하고요. 만약에 조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조정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추후 소송으로 진행 시 관련 기록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유의하시고 조정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당연 의사고 이게 나중에 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정이 끝나고 소송 절차가 넘어가는 경우에 소송과 동일한 방법을 서면과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끔 소송으로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각 관련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조정위원회로 조정을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각각 서면들이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제 법원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라고 동일시 생각을 해서 따로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원으로 조정이 안 돼서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게 되면 따로 서면과 증거를 제출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똑같이 서면과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 편의상 제출했던 서면과 증거를 이제 그 조정위원회 제출했던 그 증거 서류와 서면을 법원으로 호증으로 참고 서면이나 호증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과 증거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점을 조금 확실히 하실 필요 없고요. 또으로 추후 소송으로 진행 시 관련 기록은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따로 조정으로 임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 서류들이 모두 똑같이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 저도 이제 한국 공정거래 조정위원회, 공정거래 조정원 거기에서 한번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조정원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사원들이 이제 실제로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조서를 서로 쓰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주고받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문서 송부 촉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서로 오갔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증거로 활용했던 적이 있어서 그리고 이런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제출하는 서면들이 나중에 똑같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편의상 이제 분쟁 조정이라고 아까 소송 외 조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소송 외적 조정이었고요. 이제 지금은 민사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소송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소송의 하나의 방법이죠.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의 내용을 보시면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관련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 참작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간이한 방법이고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인지액,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송 가액에 따라 인지액을 붙이게 되는데 민사조정은 조금 쌉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만약에 속가가 크지 않은 경우에 민사조정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금 법관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좀 높고요. 민사조정 신청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상대방, 조정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 피신청인 상대방의 주소지 등등, 회사인 경우에 이제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또는 분쟁 목적물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별도로 관할을 합의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합의한 법원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겠고요.
예, 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은 똑같이 소장 제출하는 거 똑같죠. 조정 신청할 때는 당사자의 성명, 신청인, 피신청인 성명이 나와야 되겠고, 주소지 이런 거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 신청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조정을 이제 서면으로 신청하는 거, 물론 조정을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실무상 당연히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신청서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신청이 2명이다, 그러면은 신청서를 법원이 보는 거 말고 피신청인은 수대로 2명이면 2부를 더 제출해야 되는 거죠. 조정 신청을 할 때는 조정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인지에게 10분의 1 정도만 내면 되고요. 송달료는 똑같이 내야 됩니다. 제가 기재례를 좀 짧게 봤는데 나중에 소장 기재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똑같습니다. 소장하고 제가 조정 신청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쓰면 되고요. 신청인, 피신청인 쓰고 여기 성명, 그다음 주소지 등을 나중에 소장 기재례 볼 때 똑같이 보겠지만 신청인, 피신청인, 주소지, 성명 반드시 써야 되고요. 관계된 연락처도 당연히 줘야 되고요. 이제 신청 취지, 이게 이제 그 주된 원하는 거죠. 만약에 물품 대금을 못 받았으면 돈 얼마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돈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신청 취지가 되겠고요. 이게 왜 신청을 하는지 신청 이유를 적어야 되겠고요. 신청 이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소장에서 청구 취지, 이게 청구 원인이 되는데요. 신청 취지에 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럼 계약 체결 사실, 돈을 지금 못 받은 사실 좀 적으면 되겠고요. 또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적는데, 어떤 분들은 소명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소송에서는 입증 방법, 원고가 제출하는 경우, 여기서 신청인이죠. 신청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갑 또는 소갑 또는 피신청이 제출하는 증거서류는 을 또는 소을로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 만약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적고, 그 다음에 송달료 예납증명서 등을 적게 됩니다. 그걸 적고 이제 첨부 서류로 적게 되고요. 이제 관할법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만약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민사 조정 절차를 보면, 조정기관은 조정 담당 판사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조정 담당 판사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조정 신청이 있으면 바로 잡히더라고요. 조정 기일이 이제 정해지고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일시 장소가 통지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조정 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히 사정이 없으면 신청 당일이 조정 기일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아주 많지는 않은데 주로 조정 신청서는 서면을 제출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민사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을 보면, 조정이 이제 성립되는 경우에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고 조정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기일에 서로 이제 조정을 시도하다가 어느 정도 됐거나 또는 잘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여지가 있으면 이제 담당 조정위원이나 조정 담당 판사님이 이렇게 조정기일에 피신청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담당 판사님이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이 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2주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주일 내에 빨리 이의 신청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고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제 그 결정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요. 관련 법령상. 근데 민사 이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요거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어떤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 판사님이 직권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 조정 불성립이라 하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담당 판사님 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정이 잘 안 돼서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소제기 시가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소멸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과 효력과 집행에 대해서 보면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가름한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그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정의 효력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민사 조정까지 1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제2강에서는 중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